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중입니다.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4개 상임위가 동시에 국감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 오늘의 뉴스 시간에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곧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죠.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요동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 건가 불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은 이렇게 분위기 휩쓸릴 일이 아니고요. 꼼꼼한 계획과 또 전략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코너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과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는 이 기간에 맞춰서 애청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거든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언제 가을이 왔다고 느끼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며칠 전부터 긴 셔츠를 꺼내 입었고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스며드는 선선한 바람, 또 달라진 옷차림 속에서 가을을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여러분께서는 어떤 순간 이 가을을 느끼셨는지 짧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조각 케이크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 가을과 커피 잘 어울리잖아요. 네, 커피와 함께 가을 풍경 만끽하시라고 여유까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장현 씨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상승세가 어제는 한풀 꺾였었는데 오늘은 또 장 시작하자마자 3,600선 회복했더라고요. 지금 장 흐름은 어떨까요? 네, 국내 증시, 뉴욕 증시 상승에 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호재들을 모두 반영하면서 오늘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장중에 3,640선까지 또 올랐다가 지금은 상승세 조금 약해졌는데요. 0.56% 오름세로 3,604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수급적으로는 오늘 외국인만 사자세입니다. 3,018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3,250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 200억 원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선 특이한 점이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도 지금 주가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4%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익 실현 물량들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 그룹과의 배터리 합작 공장에 필수 인력 파견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급등 중입니다. 현재 7%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코스닥 지수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0.4% 내림세 857포인트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쪽에서는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726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12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만 홀로 1,82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효과로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레 형제가 상승 중입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양자 컴퓨팅 등 주요 첨단 기술에 대규모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리게티 컴퓨팅과 D-웨이브 퀀텀 등이 20% 넘게 상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 원달러 환율 추이가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외환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환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환시장 1,426원 선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현재도 오름세입니다. 현재 1,427원 80전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강세입니다. 유로화 1,652원, 엔화가 937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브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한미 간에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국정감사 첫날이었던 어제 주요 화제 중 하나는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 언급했습니다. 예. 미국 측이 요청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어렵다는 우리 입장을 전하자 상황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건데 네. 이에 따라 3,500억 달러를 전액 원샷 현금으로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며 접점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 말했고요. 예.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와 관련해 지난달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쪽에서 반응이 있었다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도 미국 측이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설명을 곁들였는데 다가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설득해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요. 네. 미국 측이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투자 증액 요구는 없었다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 걸리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서도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참석 못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외교 성과도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쌀값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쌀값이 이제 좀 안정되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정부가 이 쌀값 고공행진에 올해 쌀 격리 물량을 대폭 줄였다고요. 네, 매일 밥상에 오르는 이 쌀값 요즘 많이 비싸더라고요. 예. 온라인에서 최저가로 찾아 사는데도 4kg 한 포대가 못해도 11,000원은 하는데 정부가 최근 쌀값 상승세를 고려해 수급 대책 조정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과 생산된 16만 5천 톤 중 1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는데 작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은 5만 6천 톤에 불과했지만 쌀값 하락세를 막기 위해 26만 톤 넘게 격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쌀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격리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한 겁니다. 네. 다만 농식품부는 추후 쌀 최종 생산량과 소비량을 고려해서 수급 대책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인데 쌀 수급이 부진했던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2월 물량이 많지 않고 최근 흐린 날씨가 잦은 데다 병해 등으로 수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네. 이 밖에 할인 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할인폭도 20kg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쌀값은 평년보다 높지만 올해 수확량이 수요를 웃돈 점을 감안할 때 수확이 본격화하는 이달 중순부터 산지 쌀값이 안정될 거라고 하네요. 네. 앞서 이 쌀값 이 수요 예측을 좀 잘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디 좀 잘해서 쌀값이 빠르게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배달앱 관련 소식인데요. 이 배달앱 대표 플랫폼으로 쿠팡이츠, 배달앱 민족 있는데 입점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걸로 드러났어요. 네, 배달앱에 대한 가맹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네. 약관을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배달앱에 지나치게 유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거나 배달 가능성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3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함점주는 손님 대부분이 이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데 네.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고객이 할인 쿠폰으로 주문을 해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아하. 또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는 물론이고 결제 수수료 일부에 대해서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예. 업체 측은 약관에 명시를 했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사측이 이런 식으로 추가로 얻은 수익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한다면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 보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네. 공정위는 이 밖에 배달의 민족 등이 기상악화나 주문 폭주 때 배달 가능 지역을 일부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는데 제한 거리나 이유를 점주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예. 공정위는 또 두 업체가 입점업체의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의 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부동산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 증세 가능성이 좀 거론되면서 집값 불안 속에 증여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죠. 규제 지역을 넓히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증세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리 자녀 등에 물려주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 6천 건을 넘겼는데 1년 새에 4% 넘게 늘어난 수치고요. 3만 4천 건을 넘긴 2022년 이후 동기 기준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올해 증여 건수가 5,800건을 넘어서면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는데 전국적으로 늘어난 1,000여 건 중 90%가 서울에서 늘어난 셈입니다. 주택 등 집합 건물 증여는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이 종전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 부담이 커지자 수요가 줄었었는데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수요가 늘기 시작하더니 올해 서울의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위주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선 증여 취득세 부담이 큰데도 이렇게 증여가 늘어나는 건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보유세 등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보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다 말하기도 했고요. 예.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언급하면서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을 결정할 정책 라인들이 일제히 증세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 공약을 자연스럽게 뒤집기 위한 군불대기에 나선 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번 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 확대가 유력한 가운데 조정 대상 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 등 세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정부가 당장 증세를 본격화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예. 다만 이미 서울 아파트는 올해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공시가격 현실을 건드리지 않아도 시세 상승분만큼 공시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AI 저작권 관련 소식인데요. 네이버가 이 AI 학습을 하면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런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네, 요즘 이 AI 학습을 두고 저작권 논란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네이버도 도마에 올랐는데 인공지능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언론단체들이 수백억 원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네이버 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 향후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 배상액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한국신문협회도 공정위에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LLM 개발과 운영에 사용했다고 신고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저작권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도 AI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어서 최근 AI 저작권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와 달리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저희가 그 산업재해 관련된 소식도 많이 전해드리고 하는데 네. 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법 위반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3,000건이 넘었는데 네.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벌써 3년 전 전체 건수와 맞먹는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 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신고 중 과태료 부과나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된 건은 조사 결과 5인 이상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5인 미만 업장에서 들어온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대부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되는데 지난해 1,700건 넘게 가장 많이 접수된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라 이 또한 대부분이 종결 처리됐다고 합니다. 예,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적인 법 적용을 추진 중인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모성보호 조항을 올해 하반기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후년 유급 대체 공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 부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기도 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또 더위가 오래 갔는데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가을이 왔다고 언제 느끼셨는지 문자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문자 안 보내시고 어디 계셨다가 보내셨는지 많이 보내주셨어요. 자, 4298님, 저녁 운동 가는데 바람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추워진 거 보니까 가을이네요 하셨어요. 저도 그제 저녁에 저녁 먹고 산책을 나갔는데 바람막이를 입었는데도 바람이 차서 약간 춥더라고요. 이렇게 닭살이 돋을 정도로. 옷을 좀 일교차도 크고 하니까 잘 챙겨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역시도 그럴 때 좀 가을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3662님께서는 이것도 제 얘기 같은데 땀쟁이인 과장님 얼굴이 뽀송뽀송할 때 가을이 왔다고 느낍니다. 지금도 뽀송하시네요 하셨는데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땀이 나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고 여름 더위를 많이 타서 가을이 오는 게 너무 반갑고 좋은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셨는지 약간 뜨끔해지네요. 자, 1115님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마당에 감귤나무가 심겨 있는데 여름 내내 초록색이던 열매가 서서히 노랗게 변해가는 거 보면 비로소 가을이 오고 있다는 거 느낍니다. 와, 제주도만큼이나 이 사계절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 제주도는 좀 가을이 늦게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벌써 지금 제주도도 변하고 있군요. 여름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2102님 도톰한 이불을 덮고 싶을 때 가을이 왔구나 싶고요. 2774님도 좀 비슷한 사연인데 여름에 깔았던 침대 패드가 좀 차갑게 느껴질 때 두꺼운 이불로 바꿀 때 가을을 느낍니다. 아직은 저는 여름 이불로 좀 버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춥긴 하더라고요. 슬슬. 근데 이때가 약간 애매해요. 가을 이불로 바꾸면 또 자다가 땀나서 일어나고 막 이불 걷어차고 그러거든요. 둘 다 꺼내놔야 되나? 누가 정답을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9944님 야구 포스트 시즌이 개막하면 가을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는 팀이 지면 슬픈 가을이 되지요. 예, 오늘 또 준플레이오프 4차전 치러지죠. 누가 이기고 플레이오프로 갈지 응원하는 팀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을이 왔다고 느끼셨는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임지웅의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사고로 혼잡한 구간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천안 부근 2, 3, 4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정체가 극심합니다. 안성나들목에서 우회하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도 1, 2, 3차로 막고 사고 처리를 하면서 천안나들목부터 7km 정체입니다. 천안나들목에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산 일대에서 5km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수락고 목간지점 1차로에서 공사하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사근램프 3차로에서도 작업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론 월드컵대교 5차로에서 공사합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보는데요.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황금 연휴라고 할 만큼 길었는데 소장님은 못 쉬셨다면서요. 왜 이렇게 바쁘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일단 책 작업 마무리 좀 하느라고 AI 네네. 2026 트렌드 또 내야 돼가지고 했고요. 문제는 원래는 한 추석 한 이틀 정도 하고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이 나쁜 챗GPT 만든 오픈 AI가 한국 사람들을 신경을 안 써주더라고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새로운 기능, 뭐 새로운 버전 이런 걸 내니까 계속 정리해야 되고 또 책에도 업데이트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추석 연휴 내내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오픈 AI. 네. 아니 도대체 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쏟아졌길래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픈 AI가 최근에 내고 있는 기술들의 좀 맥락이 있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는 챗GPT 만든 회사니까 그냥 AI 뭐 모델 똑똑하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낸 기술들을 보면 조금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는데?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미국 시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9월 25일 날 일단 챗 GPT 펄스라고 하는 기능을 냈습니다. 펄스. 네, 이게 이제 뭔가 맞춤형 브리핑을 해주는 녀석이고요. 그다음에 9월 29일 날에는 인스턴트 체크아웃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챗 GPT 안에서 직접 결제가 되는 이런 기능을 하나 냈어요. 9월 30일에는 소라2라고 하는 글자 넣으면 영상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냈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그 별도의 그 앱 형태로 나왔다는 게 또 중요하고 10월 6일에 또 오픈 AI가 데브데이에서 개발자 행사를 했는데 이 개발자 행사에서 이야기됐던 것들을 보면 AI 회사가 이제 다른 회사로 좀 탈바꿈하려고 하나라고 하는 방향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이 언론에서는 보니까 이 개발자 행사에 많이 집중을 하던데 그 외에도 뭐 이것저것 진짜 많았네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챗GPT 펄스라고 하는 기능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 특정 기능보다는 맥락이 중요한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AI한테는 우리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됐잖아요. 뭔가 질문을 해야지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야? 뭐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얘가 먼저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챗GPT 펄스라는 기능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얘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름 돋는데요. 그럼 어떻게 얘가 가만히 있는데 말을 거느냐? 어제 제가 이 챗GPT랑 대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먼저 제안을 해주거나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뉴스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뉴스가 좀 투자 뉴스로 나왔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카드 형태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이제 AI가 진짜 비서처럼 나한테 뭔가 나에게 맞춤형으로 뭘 주기 시작하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단순히 이제 모델 회사가 아니라 뭔가 서비스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변화가 먼저 좀 시작이 됐습니다. 야, 그리고 아까 인스턴트 체크아웃은 뭐 결제랑 관련이 된다. 챗GPT 안에서 결제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챗GPT 하면서 물건을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상당히 놀라운 건데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미국에 이제 29일 날 출시가 된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챗GPT를 갖고 검색 대신에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품도 검색하고 물건도 사고 싶고. 근데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나운서님께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 그 선물을 네가 추천해 줄래? 라고 하면은 아나운서님 스타일에 맞게 뭐 예를 들면은 멋진 뭐 펜이라든지 아니면 헤드셋 이런 걸 추천해 준단 말이에요. 헤드셋이요. 그렇죠. 헤드셋 좋으시군요. 그럼 헤드셋을 추천하는 상품명까지만 나오고 그거를 우리가 살려면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얘한테 야 이거 살 수 있는 링크를 줘라고 하면 링크를 눌러서 넘어갔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안에 쇼핑몰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챗GPT에서 뭘 얘기를 하면서 딱 헤드셋이 있으면 헤드셋 가격 얼마,
결제 누르면 챗GPT 안에서 카드 결제가 바로? 끝나버려요. 아하. 네, 근데 이게 이제 챗GPT의 기능은 아니고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쇼피파이라든지 예. ST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플랫폼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네. 쉽게 비유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카페24 같은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네네네. 내가 뭔가 쇼핑몰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설치형으로 만든 이 서비스랑 제휴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쇼핑몰이 갑자기 연결이 되고 결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서비스를 더 안 벗어나게 하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때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네네. 이 전략을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결제까지 가는 연결 통로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과거에 우리나라 뭐 카카오 같은 곳들이 하고 싶었던 비즈니스도 오픈 AI가 도전하고 있다던데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기능인데요. 네.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발자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네. 개발자 행사 때 3가지 정도의 기능을 공개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놀라웠던 기능이고요. 바로 뭐냐면 Apps in ChatGPT라고 하는 겁니다. 예. 챗GPT 안에 아예 앱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쇼핑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쇼핑을 해주는 건 물건을 검색하고 그 안에 쇼핑몰이 들어온다인데 네네.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를 눌러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여행과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거나 아니면 여행 관련된 앱을 누르거나 네.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챗GPT 관점으로 보면 사람들이 여행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챗GPT가 여행 동선을 짜줘요. 네. 근데 그 동선을 짜준 걸 갖고 여행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면 오픈 AI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 사이트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뭘 한 거냐면 네. 아예 여행용 앱 서비스가 이 챗GPT 안에서 동작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 그렇죠. 안으로. 그럼 예를 들면 이번에 그래서 제휴한 회사 중에 호텔스닷컴 같은 회사나 부킹닷컴, 익스페디아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네. 글로벌로 유명한 이제 호텔 예약 사이트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3박 4일 동안 미국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네가 여행 짜줄래? 계획을 짜주죠. 네. 그다음에 그럼 이거 바로 예약할 수 있는 거 알려줄래? 라고 하면은 웹사이트 밖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호텔스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아예 이 앱 사이트 이제 챗GPT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 안에서 바로 결제를 누르면 결제가 되거나 아니면 예약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아하. 근데 이게 왜 앞에서 지금 아나운서께서 질문 주실 때 카카오 같은 곳들이 하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이른바 옛날로 치면 슈퍼 앱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앱 하나에서 다 동작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잘 안 됐는데 이제 AI 회사가 AI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서비스를 이 안에 넣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미 오픈 AI 챗GPT 사용자가 8억 명이 넘었는데 네. 야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AI 쓸 거니까 너네 서비스 만드는 회사 우리 안으로 들어와. 와. 지금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반강제로 네. 약간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텔과 관련된 앱도 서너 개잖아요. 네. 그러면 서너 개가 더 많죠. 뭐 10개 네네네. 정도라고 치면 먼저 들어오는 애들한테 우리가 너네 먼저 추천 뜨게 해줄게. 막 이런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여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찾는데 찾은 상태에서 그럼 호텔 예약을 하고 싶으면 1번 앱을 띄울 수도 있고 2번 앱을 띄울 수도 있고 3번 앱을 그렇죠. 띄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선택권을 이렇게 되면 오픈 AI가 갖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휴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오픈 AI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애플이 한 것처럼 네. 이제 우리가 앱스토어의 왕이 되는 거야. 아하.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에 이제는 또 첫 발에 쓰는 거야라고 와. 선언을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대 공룡이 갑옷에 뭐 무기까지 이렇게 다 장착을 하는 그렇죠. 느낌으로 들리는데 네. 이게 진화하면서 소셜 미디어 형태로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이제 상당히 놀라운 건데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오픈 AI가 수익화라고 하는데 이제 집중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뭐 챗GPT 쓸 때 $22 내게 쓰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것만으로는 수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게 플랫폼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결제도 붙이고 그럼 그게 다 수수료를 받을 거잖아요. 아하, 그렇죠. 근데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이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파이 중에 하나가 광고 시장이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쇼폼 영상이죠. 네. 쇼폼 영상 계속 중독적으로 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보면 광고가 꼭 뜨잖아요. 네, 네. 그 시장이 크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이번에
챗GPT 만든 오픈AI가 이 시장까지 들어온 겁니다. 아하. 어떻게 들어왔느냐? 소라라고 하는 이 영상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예전에는 이게 챗GPT 기능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별도의 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마치 유튜브 폼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이런 것만 모여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글자 써가지고 만든 AI 영상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하. 그 안에서 막 좋아요 누르고 소셜 미디어처럼 도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 광고 붙겠고 그렇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대화하게 되면 사람들 모이면 이게 일종의 메신저처럼도 동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또 노리면서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나오자마자 아직은 미국 사람들만 쓸 수 있고 그리고 OS 중에서도 iOS, 그러니까 애플 사용자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허들이 높아요. 이게 그냥 가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초대장을 받아야 돼요. 아, 내부에서 기존 사용자가? 네, 기존 사용자가 한 사람당 4장씩의 초대장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미국 사용자 유의라고 그리고 초대장 받아 쓸 수 있고 그리고 iOS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5일 만에 회원수가 100만이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100만이나. 그리고 미국에서 앱스토어 순위 1등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재밌네? 라면서 열광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또 기존에 있었던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또 시장도 우리가 뺏어 먹을게? 라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변화들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와, 아니 뭐 기능적으로나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나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최고로 좋으냐 이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구글 VO3나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놀라운 거냐면 글자 한 줄만 넣으면 10초에서 15초짜리 영상을 지가 알아서 만든다는 거예요. 와, 너무 편하네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아나운서가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거를 갖고 얘가 멘트를 뭘 할지, 배경음악을 뭘 할지, 영상을 어떻게 할지, 움직일지를 그냥 알아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도 있게 디테일하게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재미있게 놀려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공유를 하고 또 그걸 믹스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놀랐고 또 한 가지는 이 샘 알트먼과 같은 유명인들의 얼굴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샘 알트먼 얼굴로 뭐 우리 방송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막 영상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저희 세모정 홍보도 될까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 만들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재미있게 쓰고 있는 이런 형태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재미있는 놀이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이게 또 뭐 도용 문제나 또 저작권 이런 문제도 여파가 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출시되자마자 미국, 일본, 뭐 디즈니, 유니버셜,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야 이걸 우리 허가 없이 캐릭터들이 자꾸 나와 라면서 이미 즉각 조치를 요구했고요.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유명 고인들의 얼굴을 그냥 캐릭터나 내용들 넣으면 자꾸 등장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영화 배우의 부모님 이제 그 자녀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저작권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단 이런 서비스를 내고 그다음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진짜로 이제 수익화에 목숨을 걸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구나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의 이 발전 속도나 이런 뭐 전방위적인 이런 포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AI 기업들도 좀 생각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모델, 그러니까 똑똑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글로벌에서는 그 경쟁에 거의 끝이 오고 있고 그걸 갖고 어떻게 돈을 벌고 서비스화할지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델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의 변화를 보고 빨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똑똑한 녀석은 나왔는데 이미 다른 서비스들이 다른 데 다가버린 이런 형태들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잘 준비 못하면 우리가 모든 서비스가 마치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애플과 구글한테 종속된 것처럼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자리가 다 없어지기 전에 빠르게 좀 속도를 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 오늘의 뉴스와 또 세무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그리고 한낮의 과학실 코너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행동을 한다든지 위법한 행동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사람들을 두고 뻔뻔하다 또는 염치도 없다 같이 표현하는데, 이 중 염치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보면 모렴치를 넘어 파렴치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모렴치와 파렴치는 둘 다 염치가 없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모렴치에서 몰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그것이 전혀 없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예를 들어 몰개성, 몰상식, 몰인정, 몰지각과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몰개성은 어떤 대상에 마땅히 있어야 할 개성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염치에서 염자는 원래 청렴할 렴자를 쓰는데,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기 때문에 몰 뒤에 그대로 염치라고 씁니다. 그런데 같은 한자를 쓰는 파렴치의 경우는 한자음 렴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염으로 적지만,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적용돼 파렴치라고 쓰는 것입니다. 같은 한자라도 표기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맑은 하늘을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비가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지만 전국의 하늘이 종일 대체로 흐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는 밤까지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경상도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1도, 대전 22도, 부산 23도, 광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지만 대부분 25도를 밑돌며 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하지만 제주는 28도까지 올라 더울 전망입니다.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동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 동안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밤에는 서울 등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모레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최고 60mm로 일부 지역에는 가을비치고는 다소 많은 양이 내릴 전망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도 곳곳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는 돈 되는 라디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 전략 세울 때 어떤 부분을 점검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미리미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한편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 논을 국회 14곳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인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3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분기에 비해서는 158%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5월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회 국정감사 막이 올랐습니다. 첫날인 어제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네, 상임위별로 일제히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서 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보면은요. 예. 기재부 대상 국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기재부가 이제 분리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기재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국감이었어요. 네. 역시나 한미 관세 협상 둘러싼 공방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을 엉터리 대국민 사기극 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중 공세를 폈고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비교를 했어요. 일본과 영국은 총리가 직접 나섰는데 우리 대통령은 한 게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원래 장관들 레벨에서 하는 건데 지난 정부가 계엄 와중에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 기억들 하실 텐데 그 일본이 한창 접촉하던 시기에 우리는 좀 계엄 국면에 있었습니다. 정체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정말 좀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게 무엇일지 이제 좀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과방위 국감으로 가보면 각기 다른 쟁점 놓고 공세를 폈는데 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R&D 예산 삭감 사태 요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발목을 잡히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때문에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회의가 늦어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직후에 시간대별 자료, 대통령실 공문 또 지시를 어떤 걸 내렸는지 이런 회의록 포함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네.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또
과기부가 만들어놨던 예산을 윤 전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예산 삭감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이 자리에서도 나오기도 했고요. 예.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자리를 빌어서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뭐 국정감사 중간중간 뭐 파행되기도 하고 뭐 고성이 오가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네. 국방부 그 국감에서는 여야가 내란이라는 용어를 두고 충돌을 했어요. 네. 최근에 그 국방부가 군 개혁 TF 명칭에다가 내란 극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민의힘은 이거는 정치적인 표현이 너무 다분하게 들어간 거다. 의도가 있다라고 반발을 하는 거고 민주당은 그럼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또 비판을 한 거죠. 예. 그러자 여기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피해자다. 이런 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안 하면 뭘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내란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또 따져 묻다가 이 과정에서 서로 고성에다가 욕설까지 오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살짝 뭐 짚었었는데 이 조요토미 히데요시 법사위 쪽에서 그 사법 얘기를 하면서 네.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그 조이대 대법원장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네. 합성을 해서 최혁진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요거는 어제부터 제가 이거를 뭐라고 말을 붙여야 될지 참 난해하더라고요. 네. 이거하고 엮어서 이제 과방위 얘기를 좀 해보자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시연하다가 그 과정에서도 잡음이 생겨서 한때 파행되는 일도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떤 일이냐면 그 이춘석 의원 기억하시죠? 네. 그 주식 차명거래 의혹 불거져서 결국에 민주당 탈당했던 그렇죠. 그 전에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그 김장겸 의원이 이걸 지적하면서 영상을 튼 거예요. 딥페이크 영상이었고요. 네.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춘석 의원이 AI 사업을 보고받고 뭐 그쪽에 관심 많고 그래서 배경훈이랑 뭐 이런 대화 내용들이 나와요. 예. 근데 배경훈 장관을 굳이 등장인물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반발이 나온 거고 예. 배경훈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영상을 공개하면 사실로 오해돼서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표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야 의원 간에 또 언쟁으로 확대되면서 국정감사는 잠시 정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든가 배경훈 장관하고 딥페이크를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저 국감은 매년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항상 너무 서로 튀려고 오버하는 경우가 좀 나오죠. 네. 그래서 정도를 지키면서 본질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뭐 첫날부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오늘 국정감사 이틀차 어떤 내용들 다루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외통위, 문체위 이렇게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합니다. 특히 여야는 이 행안위,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또 과방위에서 방통위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이 좀 예상이 되는 지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행안위는 국정자원 화제 책임을 놓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대로 공방을 이어갈 것 같아요. 예.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또 아마 정회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고 표현할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통위에서도 여기선 대북관 논란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예. 오늘 아까 보니까 국방위에서는 그 진영승 합참의장이 작년 12월 3일에 군복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적극 가담한 건 명백히 내란 행위다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시에는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이제 뭐 검찰청 폐지라든가 뭐 특검 수사 방식 이런 걸 두고 야당이 문제 삼을 거고 예. 이에 맞서서 여당은 뭐 술파티 의혹이라든가 검찰의 그런 위법 수사 지난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야가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각자 또 대책회의를 진행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설파를 했어요. 국감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의 시간이다. 정쟁과 발목 잡기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질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 밝혔습니다. 예. 또 어제 국감에 대해서 평가하기로는 한미 관세 협상이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범죄, 산재 근절 등 이런 국익과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고 거짓 선동을 규탄하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어요. 네. 또 10월 26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본회의에서는 70여 건의 민생 법안들을 꼭 처리하겠다 이런 약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뭐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모드죠. 당연히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되냐라면서 캄보디아 사태는 참담하기 짝이 없고 대통령실이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또 민주당 강경파들에 대해서는 뭐 탈레반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조준하고 있어요. 네. 어제 국감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도 안일함을 넘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놨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는 어제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됐죠.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원래 이 문건에 대해서 계속 그 부인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 CCTV를 공개를 하게 된 건데 그 한 전 총리가 문건 가지고 나와서 살펴보는 모습이랑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별도 회의를 둘이서 가졌고 네. 뭐 이상민 전 장관이 은은한 미소를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특검팀이 CCTV 확보한 거는 32시간 정도 분량인데 네네. 그중에서 이제 공소 사실하고 관련된 부분만 편집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예. 근데 CCTV 내용을 시간대별 움직임으로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12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후 8시 40분쯤에 한덕수 전 총리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하고 대접견실에서 대화를 합니다. 이후 오후 9시 10분에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요. 네. 근데 이때는 아까 없었던 문건이 한 전 총리 손에 들려 있었고 아하, 네. 이것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돌려 읽습니다. 네. 오후 9시 35분쯤에 한 전 총리가 누군가한테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예. 이걸 두고 특검팀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채우려고 다른 장관들에게 빨리 오라고 독촉 전화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후에 10시 18분엔 윤 전 대통령이 그 국무위원들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설명하는 모습이 또 영상에서 재생이 됐습니다. 네. 이때 그걸 들으면서 한덕수 전 총리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예. 또 한 전 총리가 최상목 전 장관, 오영주 전 중기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무언가를 좀 권유하는 듯한 모습도 담겨 있었고 네.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10시 49분쯤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나가려고 하는 이상민 전 장관 불러서 16분간 대화를 하는데 서로 가진 문건을 돌려보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뭐 협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담긴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은은한 미소를 띄었다라는 거고, 예, 네. 문건 주고받으면서 뭐 이렇게 문건에서 특정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특검팀은 보는 게 이상민 전 장관한테 그 단전단수, 언론사 단전단수 그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때 협의했다라고 특검팀은 보고 있는 거예요. 국회 봉쇄도 그렇고. 예. 근데 이게 녹취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모르는 건데 일단은 뭐 화면상으로는 납득을 못한다거나 그런 류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검은 여러 가지를 토대로 이렇게 뭐 진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입장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다.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비상계엄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했다. 또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모두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서 국무위원들을 모이게 하려고 더 의견을 얘기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CCTV가 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에서도 많이 등장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죠. 네, 오늘 오전 10시께부터 시작했는데 그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전에 맨 처음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에 한 명에 속합니다. 네.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하고 그 다음날 열린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계엄 당일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 또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켰다라는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하고 계엄 관련 지시를 이들에게 내린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지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중동에서는 평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납치해서 가자 지구에 억류했던 이 이스라엘 생존 인질 중 마지막 남은 20명 모두 귀환했습니다. 네, 무려 737일 만이에요. 예. 2023년 10월 7일이었으니까요. 와. 참 오래 기다렸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과정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네, 네. 생존 인질은 모두 남성이고요. 이스라엘 남부 레임 군부대에서 가족과 만난 뒤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망인질 28명의 시신도 이스라엘 측에 인도될 예정이지만 이거는 정확한 시점은 분명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이스라엘은 이제 합의에 따라서 그 종신형 받은 250명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여 명을 석방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러면서 2년간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의 종료를 선언했고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새벽이 열렸다라면서 이제 이 승리를 궁극적인 성과로 전환할 때이고 또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의 재건을 돕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평화까지는 아직 산 넘어 산이라는 분석이 좀 나오는 게요. 예.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하면서도 바로 전날에 방송 성명을 냈어요. 군사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하. 중대한 안보 도전이 남아있다. 라는 건데 이 네. 말인즉슨 우리는 인질까지만 풀어준다. 거기까지 선을 명확히 그은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그 평화계획 조항에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완전 철수하고 그렇죠. 뭐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해야 된다. 네. 이런 거 양측이 뭐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단계 협상보다 2단계가 훨씬 험난할 거라고 예상을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잡혀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가을이란 느낌을 받으셨는지 문자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자, 방주영님께서는 제 배둘레가 3cm 늘어났을 때 가을이 왔다고 느낍니다. 추석 때 너무 많이 먹은 제가 미워요. 3824님도 집 나간 식욕이 귀신같이 돌아왔을 때 가을이 왔음을 느낍니다. 지금도 순댓국 흡입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가을은 그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요. 천고나비의 계절 아닌가. 제가 살찌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살찌고 같이 건강하게 운동하시죠. 네. 9858님, 매미 우는 소리 그치고 밤나무에 밤이 무르익어서 떨어진 거 봤을 때, 가을이 왔구나 했습니다. 그렇죠. 가을 하면 또 밤이 떼구르르 구르는 모습이 또 기억나고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느껴지는데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면서 긴 옷을 챙기게 됩니다 하셨고요. 2197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불고요. 먼 산에 서서히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거 보면서 가을을 느낀다. 또 마트 진열대에 온갖 과일들이 눈에 띄게 많아진 모습 보면서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는구나, 가을이구나 느낀다고 하셨고요. 참 시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영임님,
저는 콩을 깔고 문자 참여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볼 때 가을이구나 느낍니다. 맞아요. 진짜 물론 어제 오늘 또 주말까지도 비가 좀 온다고는 하지만 가을이 되면 그렇게 하늘이 맑고 정말 높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름 동안에는 이 뜨거운 태양 때문에 하늘 볼 일이 별로 없었다면 가을에 여러분 고개 들고 하늘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0635님, 저는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새벽에 출근할 때 여름에는 불 안 켜고 출근 준비했는데 이제 추분 지나고 불 켠 상태로 출근 준비할 때 가을이 왔구나 생각합니다. 새벽에도 요즘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저도 아침 뉴스를 하다 보니까 새벽 일찍 출근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어둠의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짙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청취율조사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임지웅의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도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를 위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군요. 내 집 마련 꿈꾸는 분들 위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또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언론에서 연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잡지 않았던 분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제게 대책 나오기 전에 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의도 하십니다. 그런데 기존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없었는데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집 마련에 나섰다가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 기사도 꽤 많이 됐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렇게 매매에 났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물건을 우리가 하나 살 때에도 충동 구매하지 마라.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훨씬 큰 금액이 들어가고 또 대출을 끼고 사다 보니까 가계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소위 말하는 패닉바잉을 해서 집을 샀다고 해도 오르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거주일 경우 올랐다고 바로 팔아버릴 것도 아니고 세금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은 꼼꼼하게 전략을 세우고 정책 변화에 따라 그 전략을 조금씩 수정해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점검하고 어떤 기준점으로 계획을 짜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 함께 짜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케이크,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이렇게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지금 너무 비싸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대출은 사실 정부 규제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짜두고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땐 그에 맞춰 계획을 수정하는 게 필요한데요. 계획을 수정하려면 먼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향이냐 아니냐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현재 나의 자산과 소득 그리고 부채, 지출 구조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번 방송에도 말씀을 했지만 고정지출, 변동지출, 비상금, 저축과 예금, 투자자산 등 항목별로 분류하는 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내가 얼마큼 돈을 모았고 얼마나 모을 수 있을 것인지 파악한 이후 구체적으로 몇 년 안에
어느 지역 그리고 어떤 평형대 그리고 어떤 가격대 주택을 매입할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보는 거죠. 근데 계획을 물론 뭐 세워야지만 이게 정부 정책은 계속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 흐름도 계속 바뀌니까 뭐 몇 년 안에 어느 지역 아파트를 사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도 이게 조금 있으면 또 바뀌는 거 아니야?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부가 어떤 변화를 준다고 하면 네. 그 전에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마음이 뭐 당연한 심리겠죠. 근데 하지만 그 변화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네. 지금 기준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때 최대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6억으로 줄었네. 그래서 그러면 다음 대책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요. 네네. 지금 기준인 6억만 해도 무주택자가 6억 원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연합산 소득이 9,300만 원 이상 네. 그리고 이 금융권에서는 7,5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러한 대출 규제가 나에게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게 좋고 네. 또 이러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하죠. 네, 사실 뭐 내 집 마련 계획하시면서 대출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될까 싶은데 전략을 짤 때 무엇보다 이 대출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이 코너에서 대출 빚은 최대한 없는 게 좋다. 네. 있다면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내 집 마련 시 대출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때에 한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상환을 꾸준히 잘한다는 전제하에 얘기인데요.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같은 상품은 금리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상환 조건도 유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5대 금리까지 적용됩니다. 아하. 그래서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의 평균 금리는 3%대이고요. 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 월세로 나가는 돈은 매년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한 대출은 위험하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 내의 대출은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금자리론 말씀해주신 이것만 봐도 이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서울에서 이 대출로 살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일단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6억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현재 채 20%가 안 되고요. 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중에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현재 10%가 안 됩니다. 아하. 그런데 구별로 보면 일명 노도강이라고 하죠. 네네. 노원구,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네. 그리고 이제 금천구하고 중량구 등에서도 6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조금 타 지역 대비해서 좀 많긴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중심 지역이나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 중 6억 이하의 매물은 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주택 마련을 하고 싶다면 서울 외곽의 구축 또는 소형 평수를 노리는 전략을 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좀 더 나은 물건을 찾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네. 그래서 향후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에 교통 호재나 역세권 위주로 매물을 추려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아파트는 타이밍보다는 수요와 입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요. 마냥 하락장이 오길 기다렸다가 그때 사야지 이런 전략보다는 수요가 꾸준한 지역 그리고 교통 호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학군과 뭐 학원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탄탄한 곳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네. 향후 가치 상승을 위해서 역세권 그리고 재개발 예정지 GTX, 도시철도 같은 대형 교통 호재 등 있는 교통 확장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길 추천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집을 산다는 게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게 이게 저도 이제 안 해본 경험이다 보니까 이게 해야지 하면서도 약간 덜컥 겁이 나거든요. 이렇게 좀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월세를 살면서 조금 더 자산을 불리는 게 좋을지 이런 거는 개개인마다 또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세나 매매 모두 자기 자본 부담이 크기에 소득이 낮을 경우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는 전세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최대 2억 2천까지 활용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되 대출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서 자기 자본을 조금 축적하고 나서 네. 그리고 향후 소득 증가 시 매매 전환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또 향후에 결혼을 한다면 신혼부부 특례 제도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신혼부부 특례를 활용해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방향은 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전세나 매매 다 괜찮다고 보는데 정책 대출을 이용한다고 해도 네. 만약에 6억짜리 뭐 주택을 매매한다면 자기 자본이 적어도 2억 이상은 있어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자기 자본 2억을 목표로 저축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요. 2억. 네. 이 정도 자금이 모였다면 매매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데 자녀 계획에 따라 청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신혼 초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 등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2, 3년 이후에 아이 출산 계획과 더불어서 매매에 나서는 전략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다양한 이 전략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자녀가 있고 소득도 그보다 조금 더 많다 하는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제 조금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네.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기 자본이 뭐 1억 8천만 원 이상이라면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 생애 최초 조건에 따라서 4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네. 다자녀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기에 바로 매매하는 전략도 좋습니다. 네.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매입 후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어차피 아이가 크면서 좀 더 큰 평수로 향후에는 이주를 할 가망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청약 통장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고요. 네. 자녀 교육비와 대출 상환의 균형적인 계획도 미리 세워둬야 됩니다. 뭐 청약 통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이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때 청약 통장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청약 통장 얘기는 저희가 이콘에서 정말 많이 말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수도권 기준 경쟁률이 높고 인기 지역은 현재 만점자 위주로 당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70점 이상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지죠. 하지만 당장 내 집 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로 계획을 잡는다면 청약 통장을 가장 먼저 챙기고 자격 요건을 갖춰두는 게 필요한데요. 네. 기본적인 항목의 조건을 요약해 보자면 2년 이상, 24일 이상 납입을 공통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가점 항목 중에 민영 아파트 기준으로 가입 기간 기준 최대 반영 점수는 17점이고요.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평균 가점이 12점에서 15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된 청약 통장일수록 향후 분양과 청약이 가장 중요한 모기가 되니까 잘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 사정상 청약 통장 납입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재기하면 점수는 바로 복구되고요. 네. 공공특별 공급의 납입 총액 우선순위 기준이 올해부터는 월 최대 25만 원까지 납입 인정액이 적용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축 여력이 있다면 월 25만 원으로 자동 이체를 걸어두는 걸 추천하는데요. 또 제가 또 많이 듣는 질문이 기존의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10만 원씩만 넣었는데 25만 원 인정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 이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과거 납입분은 기존 규정이고 2025년 이후 납입분부터 25만 원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청약 통장 각각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을 매매한 후에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노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들어온 문자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36님. 서울에 거주하다가 현재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요. 1, 2년 후에 서울로 다시 가게 되는데 현재 주소 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 해도 될까요? 내 집 마련한 적 없는 생애 최초에 해당됩니다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분양하고
뭐 그다음에 청약을 통해서 이제 입주를 하잖아요. 당첨되었을 때. 네네. 그런데 이런 분양 제도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서울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이고 뭐 지방 같은데 이렇게 지금 청약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네. 당연히 내가 일하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당첨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이분이 결혼을 했나 안 했나를 모르잖아요, 저희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신혼부부 때 좀 더 조건이 좋고 네. 그리고 또 신혼부부 중에서도 아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그 2세 이하의 네. 가정에도 좀 특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뭐 신혼 특례라든지 아니면 생애 최초 네. 그리고 만약 청약 점수가 안 된다면 추첨제가 많은 아파트를 네. 이렇게 노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딱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얼마를 불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25만 원을 채도로 넣어서 네. 모든 조건이 열려져 있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서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5577님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가장 유리한 상환 방법은 뭘까요? 원리금 균등 상환도 있고 뭐 처음에 많이 내다가 갈수록 적게 내는 거 또 일정 기간 거치한 후에 상환하는 거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유리한지 물어보셨어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게 되면 항상 금액이 일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다른 뭐 재무적인 계획을 잡을 때 조금 유리하고요. 네네. 그리고 거치 후 상환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월 나가는 돈이 적다 보니까 제가 다른 게 돈을 어떻게 보면 융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투자 상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 집에 오래 안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되었을 때 집을 판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네. 제가 비용을 낮추는 게 유리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거치 후 상환 제도를 활용하고 네. 꾸준히 이 집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가 집을 나중에 매번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매달 나가게끔 원리금 균등 상환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각자 개인 그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겠고요. 0128님 서울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입니다. 첫 자가를 무리해서라도 서울에 마련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고향 광역시에 마련하는 게 맞을지 고민인데요. 지금 더 오르기 전에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셨어요.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분한테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네. 저희가 뭐 주식시장이 앞으로 언제부턴가 저희가 AI가 대세로 막 흘러가잖아요. 미래 세계 그런 AI의 뇌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반도체고, 그래서 미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장에서도 이런 반도체주들을 이제 눈여겨 보는데, 그렇죠. 이런 부동산도 만약에 지금 앞으로 뭐 정부의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 한은 서울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계속 모여 있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은 희소성이 저는 아직까지는 지방보다는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 주택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시고 대신에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매를 통해서 사는 방법도 있고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분양을 통한 청약 시장을 누리는 게 같은 아파트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저희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의 시선으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한낮의 과학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죠? 청취자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에 저는 계속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했지요.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저는
같이 이제 식구들이랑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했었습니다. 아,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네. 예. 지난 연휴 기간에 사실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였는데 스웨덴에서는 발명가 노벨이 남긴 유산으로 마련된 노벨상 올해 수상자와 수상 업적이 발표됐는데요. 그렇죠. 예, 그중에서 과학 분야의 노벨상인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노벨상 수상자 발표될 때마다 진짜 와,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노벨상을 탄 건가 궁금하긴 했는데 제가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위원님 계시니까 좀 쉬운 설명을 기대하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노벨 물리학상 살펴볼까요? 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올해가 사실 양자역학 100주년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걸 기념해서 거시세계로 확장되는 양자를 증명한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구체 주인공은 UC 버클리 존 클라크, UC 산타바바라의 존 마티니스, 예일대의 미셸 드보르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1984년, 85년 버클리 연구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크기의 전자회로에서도 양자역학이 그대로 작동한다. 이런 거를 사실 실험으로 보여줬는데요. 구체적으로 당시 UC 버클리의 존 클라크는 지도 교수였고요. 존 마티네스가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셸 드보레는 프랑스에서 온 박사 후 연구원이었고요. 이 세 사람이 사용한 장치는 조셉슨 접합이라는 특수한 회로입니다. 좀 어려운데 어려워집니다. 초저온도체 2장 사이에 아주 얇은 절연층을 끼워놓은 구조인데요. 보통은 이제 전기가 절연층은 건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차단하니까. 근데 이 실험 결과 전자들이 벽을 통과하듯이 절연층을 뚫고 가는 양자 터널링 현상이 관측이 됐습니다. 뚫고 가요? 예, 놀라운 현상이죠. 그래서 게다가 전류를 측정했더니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고요. 계단 모양으로 단계적으로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회로 전체에서 이제 양자화돼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조셉슨 접합을 발견한 건 1962년 영국의 브라이언 조셉슨이 이 전류가 저항없이 흐르는 절연층이 있어도 중간에 그 조셉슨 효과를 입증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1973년에 받았었거든요. 예, 조셉슨은 회로 전체가 아닌 아주 작은 영역에 국한된 현상을 밝힌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세 사람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수 센티미터 크기의 회로 전체에서도 그런 양자 터널링 현상이 구현이 된다 이런 걸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양자역학은 원래 원자, 전자 같은 미시세계의 전용 법칙이라고 여겨졌잖아요.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사람 손에 잡히는 크기의 회로에서도 양자 현상이 나타나고 양자 터널링이 나타난다. 그래서 연구실 속의 장난감 같은 이론이 아니라 이걸 엔지니어링과 기술로 구현 가능한 법칙이다. 이걸 밝힌 겁니다. 그러면 이 실험이 뭐 오늘날에 어떤 기술로 이렇게 이어진 건가요? 예, 1980년대 이제 세 과학자가 보여준 실험은 말 그대로 양자 컴퓨터의 씨앗이 됐는데요. 먼저 초전도 큐비트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는 큐비트라고 하는데요. 이 큐비트는 여러 방식으로 현재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연구되는 방법이 바로 초전도 회로 기반입니다. 그래서 세 과학자가 증명한 조셉슨 접합 회로가 이후 이제 초전도 큐비트의 원형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양자 암호와 양자 센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 단위에서 양자 현상이 이제 안정적으로 구현된다는 사실은 단순히 양자 컴퓨터라는 계산기를 넘어서 양자 암호나 양자 센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양자 암호는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으로 유명하고요. 양자 센서는 그 지각 능력이 극대화된 그런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정밀 자기장 센서나 아니면 중력파를 감지하는 데도 이런 원리를 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슈퍼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양자 우위가 실현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존 마티네스 교수는 1914년 구글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 큐비트를 실제 이제 컴퓨터에 엮었는데요. 1919년 구글의 양자 컴퓨터로 유명한 시커모어가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린 문제를 200초 만에 해결했다는 이게 일종의 양자 우위거든요. 이걸 달성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의 연구가 어떤 현비영 속의 춤이 아니라 콘서트홀 나아가서는 세계 무대를 바꿀 그런 오케스트라 공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앞으로의 양자 컴퓨터는
어디까지 발전을 할까요? 일단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범 경기 단계라고 말씀드리면 그래요? 앞으로는 진짜 리그인 실용화와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스케일업의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구글, IBM 같은 기업들이 보유한 초전도 큐비트는 이제 수백 개 수준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류가 풀고 싶어하는 난제,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기후 모델링 아니면 암호 회독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백만에서 수천만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큐비트가 이제 아주 섬세하게 작동을 해야 돼서 현재는 자분과 오류가 금방 쌓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막 무작정 많이 모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러 수정 기술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데요. 지금은 물리 큐비트가 1000개 모여야 겨우 이제 논리 큐비트 1개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학계와 기업은 이제 더 똑똑한 오류 수정 코드와 양자와 고전 하이브리드 방식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나은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화 쪽으로의 돌파구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지금 구현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양자 이점, 양자 우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030년대에는 특정 문제에서는 아마 가능해질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복잡한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배터리 소재를 찾거나 아니면 신약 후보군을 탐색하는 이런 이제 복잡한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 같은 분야가 가장 먼저 양자 컴퓨터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실력을 보여준 어린 선수에 불과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이제 얘 커서 올림픽 금메달 따겠다. 이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집중력, 전략 뭐 이런 걸 키워서 진짜 올림픽 무대인 산업 활용에 설 수 있으면 좋겠죠. 아직까지는 이 양자 컴퓨터가 유망주다. 그래서 유망주가 뭐 세상을 놀라게 할 그런 대단한 메달리스트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올해 노벨 화학상 얘기도 해보죠.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노벨 화학상은 금속 유기 골격체, 뭐 영어로는 메탈 오게닉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약자를 MOF라는 신소재를 개발한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MOF 신소재는 분자형 금속 스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용 금속 스펀지. 그거 기억하시고요. 3명의 과학자는 일단 요르단 출생의 유시 버클리에 있는 오마르 야기가 있었고요. 일본 교토대 스스무 기타가와가 있었고, 그리고 영국 출생의 멜버른대 리처드 롭슨이 그 주인공입니다. 먼저 1989년 롭슨이 구리이온과 유기 분자를 조합해서 속이 텅 빈 다이아몬드형 골격을 처음 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MOF가 된 거죠. 근데 초기 구조는 불안정해서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992년 기타가와가 이 MOF 틈으로 기체가 자유롭게 드나들고 일부는 숨쉬듯이 유연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또 증명했어요. 그리고 1995년 이후에 야기가 안정적이고 튼튼한 MOF를 합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이제 합리적인 설계 원리인 로지컬 디자인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MOF가 사실 수만 종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이 MOF라는 게 막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실제로 어디에 쓰이나요? MOF는 금속 이온을 기둥으로 두고요. 유기 분자를 다리처럼 이어 만든 다공성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공성이라는 구멍이 많은 구조인데요. 특징은 엄청난 표면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g 정도의 MOF 안에 축구장 한두 개 넓이의 표면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멍은 분자 맞추면 호텔 객실처럼 그건 원하는 분자만 선택적으로 흡착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집 한 채 크기 벽돌을 가지고 레고 블록처럼 뚫어서 수천 개의 미세한 방을 만든 뒤에 원하는 손님 그 분자만 들여보내고 내쫓는 분자 호텔 매니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실제로 이제 MOF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먼저 물 문제 해결에도 이 아이디어를 적용했습니다. 2018년 야기와 MIT 연구팀이 그 애리조나 사막에서 MOF 장치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착해서 실제로 마실 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20% 이하인 굉장히 극 건조 지역에서도 이 물을 수집하는 게 가능했다고 해요. 그 기후 위기 대응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OF는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에 강력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MOF 74 같은 경우는 1톤당
8.9kg의 이산화탄소를 흡착할 수 있다고 해요. 예. 이렇게 흡착된 이산화탄소는 에탄올 같은 연료로 전환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환경 안보에도 이 MOF가 유망합니다. 그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 유해 화학물질 중에 하나가 PFAS라는 건데요. 네. 이걸 제거하는 데도 쓰이고 미량의 의약품을 분해하거나 심지어 맹독성 살인가스 네. 제거용 흡착제까지 개발됐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생활 속에는 공기청정기에 이 MOF 필터를 적용해서 유해가스나 냄새 제거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다양한 데 MOF가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뭔가 마냥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실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누가 무슨 업적으로 받았습니까? 일단 생리학상은 미국의 메리 프랑코와 프레드 람스텔 그리고 일본의 사카구치 시몬 세 사람이 받았는데요. 이거는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지 않도록 막는 메커니즘의 말초 면역 관용의 핵심 원리를 밝혔습니다. 이 사카구치는 조절 T세포라는 면역계의 안전벨트를 발견했고요. 프랑코와 람스델은 이 세포의 작동을 조절하는 폭스3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정리하자면 면역계 안에 오인 사격을 막는 군대와 그 군대의 지휘관 유전자를 찾아낸 셈입니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연구 결과가 왜 중요한 건가요? 세 사람의 연구 결과가 합쳐져서 조절 T세포, 폭스3 유전자, 말초 면역 관용의 연결고리가 완성된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의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머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 루푸스, 크론병 같은 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하는데요. 이거의 핵심 원인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암세포는 오히려 조절 T세포를 끌어들여서 면역 공격을 피합니다. 똑똑하게.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거꾸로 활용하면 면역 항암제 효과를 높이는 전략으로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의 경우에도 거부 반응을 줄이는 데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진짜 자세히는 몰랐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우리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비약적인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되겠네요. 한낮의 과학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청취율 조사 문자 참여자 또 상담 참여자 가운데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윤하의 나는 계획이 있다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